지난 시간에 유체 입자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운동이 있을 때 거기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그 지배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비스코스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셨었는데, 뉴턴의 제2법칙을 라그란지안 방법을 써가지고 유체 입자에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인비시드 플로우에서와 가속도나 유체 입자의 그 질량은 똑같은 거고, 다만 유체 입자에 가해지는 힘이 비스코스 플로우에서는 달라지는데, 일단은 프레셔 펄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비스코스 펄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비시드 유동 같은 경우는 F는 MA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오일러 이퀘이션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일러 이퀘이션은 인비시드 플로우니까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할 때 슬립 컨디션을 사용한다 그랬고, 비스코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힘이 프레셔뿐만이 아니고 비스코스 펄스도 있으니까 그까지 고려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거에 따른 익스프레션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살펴보게 되면 서피스 펄스, 비스코스 플로우에 대한 서피스 펄스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여기 시그마는 우리가 앞서 시간에 배웠던 그 프레셔 펄스와 비스코스 펄스가 다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죠. 그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이 익스프레션을 뉴턴의 제2법칙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몇 가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왼쪽은 가속도고 오른쪽은 힘이죠. 근데 지금 왼쪽 오른쪽 다 지금 단위 질량당 가해지고 있는 힘, 그리고 단위 질량이 갖게 되는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역시 F는 MA예요. F는 MA인데 뉴턴의 제2법칙인데 단위 질량당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우변만큼의 힘이 유체 입자에 가해지고 있으면 좌변만큼의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시그마 스트레스와 프레셔 펄스, 그 다음에 비스코스 펄스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걸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토니안 플루이드고 인컴프레서블 플로우. 만약에 넌 뉴토니안이고
나중에 압축성 유동을 배우게 되면 이 익스프레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은 뉴토니안 플루이드하고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라는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폴스와 스트레스와 사이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이제 이 위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이퀘이션 3였나? 맞죠? 그리고 맞아요. 안 썼나? 그러면은 얘를 이퀘이션 1이라고 하고, 다시 얘를 이퀘이션 2라고 하면 이퀘이션 2를 이퀘이션 1에 대비해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밑에 첨자가 dpdxi로 바뀌었어요. j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여기 델타 ij는 뭐라고 했어요? 델타 ij는 델타 ij는 유닛 매트리스라고 했죠, 그죠? 크로노컬 델타라고 해서 유닛 매트리스고, 여기 xij하고 xji하고 아니 dxj하고 델타 ij하고 p하고 곱한 거를 미분을 해보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델타 ij를 델타 xj로 미분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응? 그렇죠. 0이죠. 왜냐하면은 델타는 상수죠. 그죠? 0 아니면 1입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죠. 얘 무조건 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이 항을 보게 되면 P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여기 보세요. P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전개할 때 그 다음에는 델타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주죠. 근데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 항은 0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P를 미분하기 전에 델타 ij하고 미분 연산자 곱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3x3 매트릭스 하고 요거하고 벡터하고 3x1 매트릭스하고 곱해보면은 결국 첨자가 바뀌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직접 한번 만들어 갖고 ij에다가 1, 2, 3 대입해서 직접 다 계산해 보세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나머지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S가 스트레인 레이시죠. 스트레인 레이시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을 XJ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두 가지 항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항 XJ하고 XI하고, 원래는 XI에 대해서 XI가 바깥에 있고 XJ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미분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순서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괄호 안에 있는 U, DUI, DXI, 얘는 값이 얼마가 돼요? 얘는 뭐가 같아요? 잘못됐구나. 여기 6J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얘가 UI고 얘가 UJ니까 XJ 여기 XI 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가 DUJ DXJ인데 같은 첨자가 한 항에 두 번 나오죠. 그럼 이거 서메이션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누가 0이라고 했지? 왜 0이죠? 그렇죠. 이 컨티뉴이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티뉴이티에 의하면은 인컴프레서 플로 같은 경우에 지금 얘는 0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컴프레서 플로죠. 아까 전에 스트레스 익스프레션에서 인컴프레서 플로 조건이 들어갔죠. 그래서 인컴프레서 플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컨티뉴이티에 의해서 0이 됩니다. 컨티뉴이티가 인컴프레서블 컨디션에서는 저 발륨 데포메이션의 합이 0과 같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0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형식이 나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비아-스톡스 이퀘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뉴턴의 제 법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유체 입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거를 지배하는 지배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이 지배방정식이 어느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했던 것이 뉴토니안 플로이드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인컴프레서 플로라는 조건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나비아-스톡스 이퀘션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스코스 플로이드에 상당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인컴프레서블 조건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뉴토니안 플루이드일 때 이 나비아-스톡스 이퀘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속도장을 알아내면 그때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뉴토니안 플루이드, 그 다음에 인컴프레서 플루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컴프레서 플로우에 대해서 내가 모멘텀 이퀘이션을 알고 싶다, 지배 방정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유도를 다시 해야 되죠. 다른 익스프레션이 나오겠죠.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 내가 모멘텀 이퀘이션을 알고 싶다. 다시 다 유도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도 i는 1, 2, 3 이거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게 되면 좌변은 그냥 가속도항이죠. 그죠? 속도장이 주어져 있을 때 가속도가 하는 거는 물질미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우변은 dp dxi는 그레디언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라플라시안이고,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뉴턴의 제2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여야 돼요. F는 ma와 똑같다. 뉴턴의 제2법칙이 F는 ma인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뉴턴의 제2법칙이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중간에 유체 입자의 질량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냥 F는 ma가 아니고 m으로 나눴으니까 단위 질량당 F, 단위 질량당 힘을 스몰 f라고 한다면은, 소문자 f라고 한다면은 F는 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뉴턴의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좌변이 가속도고 우변이 힘이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세 가지 항은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항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체력이죠. 체력. 그죠? 바디 폴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체역학에서는 바디 폴스가 대부분 다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중력항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있는 두 번째 항예는 어디서 나왔어요? 응? 쭉 따라가 보면 얘는 비스코스 폴스에서 나왔죠. 그죠? 첫 번째 항은 프레셔가 있으니까 쭉 따라가 보면 프레셔 폴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프레셔 폴스와 비스코스 폴스와 그 다음에 바디 폴스가 유체 입자에 가해지고 있으면 그 유체 입자는 이만큼의 좌변만큼의 가속도 운동을 한다. 좌변만큼의 모멘텀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시 한번 더 보면 각각의 항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 1학기 때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얘는 엑셀러레이션이죠. 로컬 엑셀러레이션. 두 번째 항은 뭐예요? 무슨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응? 얘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대류 가속도. 컨벡티브 엑셀러레이션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엑셀러레이션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모멘텀 변화죠. 가속도는 결국 모멘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을 받게 되면 그 물체는 저만큼의 모멘텀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모멘텀 변화가 일어나는 율입니다. 모멘텀 변화율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뉴턴의 제2법칙이 모멘텀 보존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가속도, 이만큼의 힘이 주어지고 있으면,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저만큼의 모멘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좀 전에 말했듯이 프레셔 폴스입니다.
두 번째 항은 비스커스 폴스를 나타내는 건데 요 익스프레션을 잘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게 얘가 뭐예요? 누가 말하는가? 누가 이름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응? 그렇죠. 동점선에서 키네매틱 비스코시티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응? 그렇죠. 운동량 확산 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량 확산 계수예요. 그래서 어떤 텀이든 이건 운동량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물질 확산 아니면은 열 확산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라플라시안 제곱의 확산 계수 앞에 있고 뒤에 물리량이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름을 그냥 비스코스 폴스라고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스코스 디퓨전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점성의 영향이 얼마만큼 확산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확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열확산이 얼마만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쉽게 와닿죠. 어느 한 지점에 온도가 높고 주변이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열확산이 일어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멘텀이 있으면 어느 한 점에 속도가 높고 다른 한 점에 주변의 속도가 낮으면은 그 모멘텀이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되는 양상이 열 확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물질 확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그 세 가지가 익스프레션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스코스 디퓨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바디 폴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 하면은 유체입자가 있는데 그 유체입자가 비스코스 플로에서는 이런 힘들에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힘들을 받게 되면 그 유체입자가 얼마만큼의 가속도 운동을 하는지 그 유체입자의 모멘텀이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시그마 IJ하고 시그마 JI는 같죠. 왜 같대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대칭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그마 JI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했느냐? 같은 거니까. 그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 8장에서 한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체 입자의 움직임을 미시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 유체 입자의 속도와 그 유체 입자가 받고 있는 프레셔를 알고자 하는데 그럼 미지수가 4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속도 성분 3개, 프레셔 하나, 4개인데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하나 발견해 놨고 그다음에 비스코스 플로우에 대해서는 지금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얻어놨는데 이게 하나의 이퀘이션이 아니고 3가지 이퀘이션입니다. 왜냐하면 i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 i가 1일 때 하나 나오고 2일 때 하나 나오고 3일 때 하나 나오니까 이퀘이션 3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지수 4개, 식 4개 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속도하고 프레셔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4개의 미분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립해서 푸느냐? 손으로는 당연히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적으로 풀면은 속도장하고 압력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 풀 때는 반드시 이니셜 컨디션 그리고 바운다리 컨디션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시간에 대해서도 나오고 공간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말고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오일러 이퀘이션에서는 바운다리 컨디션이 슬립 컨디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스코스 이펙트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벽면에서 유체 입자가 슬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비스코스 플로우에서는 그게 아니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서 노슬립 컨디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장
각 좌표 값에 대해서 t가 0일 때 속도장이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좌표 값에 대해서 시간이 0일 때 일단 이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으로서는 노슬리 컨디션, 벽면이 있으면, 고체 벽면이 있으면 그 고체 벽면에서는 속도장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장이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체 경계면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가정하에, 고체 경계면의 속도가 0이라는 가정하에, 고체 경계면이 일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속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8의 6절 잘 읽어보세요.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잘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수의 숫자하고 방정식의 숫자하고 같기 때문에 주어진 IC하고 주어진 BC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속도장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속도장하고 프레셔만 알아내면, 프레셔는 속도장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거고, 속도장만 알아내면 모든 유체 입자의 움직임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디포메이션, 그죠?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유체역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기계공학자이기 때문에 IC나 BC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IC하고 BC를 정해야 돼요.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들이 경험을 갖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관찰을 통해서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벽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주변에 속도장을 계산하고 싶다. 건물 안 움직이죠. 그럼 건물 벽면에서는 속도가 당연히 0이다 라는 것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자동차 안에 타가지고 주변에 움직이는 공기를 내가 보고자 했을 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도로 위에 서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주변의 속도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경계에서, 자동차 바디에서 속도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달라집니다. 그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러분들 직접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유체역학의 범주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센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이건 그냥 단순히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지만은, 실제 수학 문제는, 순수 수학 문제는 문제의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다 주어져 있으니까 수학적인 기법만 써갖고 답을 얻어내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역학을 하는 입장에서, 기계공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혜방정식을 어떻게 쓸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지혜방정식 만들어 놨을 때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걸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물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거는 유체역학이든 동력학이든 연력학이든 뭐 재료역학이든 똑같습니다. 다만 표현되는 지혜 방정식만 달라지는 것뿐. 질문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한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체 입자가 있으면 그 유체 입자에다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유체 입자가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유체 입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 유체 입자의 속도와 프레셔를 알아냈습니다. 그죠? 풀면 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서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얻었고, 그 다음에 모멘텀 보존에 대해서는 인비시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오일러 이퀘이션을 얻었고, 비스커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을 얻었죠. 이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인컴프레서블 그리고 뉴토니안 플루이드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풀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미지수 4개, 방정식 4개로 해를 다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쉬우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험을 하는 거고, 손으로 풀 수 있는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손으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은 상미분 방정식도 잘 못 푸는데 표미분 방정식 4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느냐? 못 풉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수치 해석으로 해서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 갖고 풀어도 정확한 해는 얻지 못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풀이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으나 세상에 어느 누가 풀어도 못해요. 아주 단순한 지하미트리, 그냥 평행 평판 위에 어떤 바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평판 위에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복잡한 지하미트리, 그런 평판이 막 이렇게 계란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다 했을 때만 하더라도 못 풉니다. 그리고 풀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러면은 못 푸는데, 그럼 그걸 답은 알아야 되겠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계산 시간을 수치 계산 시간을 줄여가면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정답에 근사한 근사해라도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지금 유체역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느냐, 프레셔를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유체역학이 하는 학문입니다. 학문의 영역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8의 4장으로 돌아갑니다. 8의 4절로 돌아가서 앞서 배웠던 오일러 이퀘이션을 다른 좌표계에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다른 좌표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칼티지언 코디네이트였죠. 직교 좌표계 말고 코디네이트는 내가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오일러 이퀘이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얘는 인비시드 플로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체 운동 방정식이죠.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트림라인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스트림라인에 세워놓은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스트림라인이다, 어떤 순간에 스트림라인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스트림라인에 어떤 순간에 스트림라인 어느 한 점을 정해놓고 그 점에서 스트림라인의 수직한 법선, 그 다음에 접하는 접선을 가지고 좌표계를 만들어 준 게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하는 좌표를 N좌표, 접하는 좌표를 S좌표라고 하면은 좌표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좌표계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을 한번 검사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결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칼티지언 코디네이트에서는
쉽게 알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일러 SN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S축을 따라서 이퀘이션 하나 나오고 N축을 따라서 이퀘이션 하나 나옵니다. 3차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원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이퀘이션을 오일러 S 이퀘이션, 오일러 N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유체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떤 프레셔가 주어질 때 어떻게 유체 입자들이 움직이는지,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일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스트림라인이 안 변하는 거죠.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유체 입자가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죠? 그게 1학기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이런 스트림라인이 있으면 여기 있는 유체 입자, 여기 N축이고 여기 S축인데, 지금 저 점에 있는 유체 입자의 잘못 그렸네. 속도 벡터는 당연히 S축을 따르겠죠. 그죠? 그게 그게 스트림라인의 정의니까, 스트림라인의 정의에 의해서 요 지점의 속도는 S축하고 동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VT라고 하고, 이걸 A 지점라고 하고, 시간이 짧은 시간 흐르고 난 다음에 얘가 B 지점으로 옮겨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B 지점에서는 속도 벡터가 뭐 요 방향을 향할 거예요. 스트림라인을 접해야 되니까. B 지점에서도 코디네이트는 바뀌면 안 되니까 앞서 코디네이터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직선 운동이 아닌 곡선 운동이죠. 그래서 순간 곡률 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곡률 반경을 R이라고 하고, 시간 dt 동안 d 세타만큼 움직인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d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률 중심이 되는 거죠. 라그란지안 벨라시티, 즉 파티클 벨라시티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vn이라고 하는 성분이 0이 됩니다. 그죠? 당연히 스트림라인의 정의에 의해서 법선 성분은 없어야 되죠. 스트림라인에 노멀이라는 성분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트림라인의 정의를 위배하는 거예요. 근데 B 지점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관계를 잘 살펴서 생각해 보면 이게 n축이고 이게 s축이고, 지금 요 ns축에 대해서 지점 B에서 속도 벡터를 그려보면 이 방향으로 지금 속도 갖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B에서 S 성분과 속도의 X 성분과 속도의 N 성분을 보게 되면 얘가 VST DT가 되는 거고, 얘는 VNT 플러스 DT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속도는 속도 크기를 보게 되면 A 지점에서 이 속도 이 입자의 속도는 vs죠. 그죠? vn이 0이니까 이거의 속력은 그냥 다 vs가 되는 거예요. 시간 dt만큼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ds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그러면은 이 속도의 크기는 이걸로부터 시리즈 전기를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VP의 속도, VP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 t에서의 VP 크기, 즉 속력은 시리즈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얘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VP의 속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렇죠. 좌표축이 돌아가면은 안 되겠죠. 어널리시스 할 때. 그죠?
좌표축은 한번 정하면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회전하는 좌표축에서는 훨씬 더 어렵죠.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시간 A에서의 이 속도 벡터의 크기, 즉 속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V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B 지점에서 속도 벡터의 크기는 아주 짧은 시간 흘렀으니까, 짧은 거리만 움직였으니까 A 지점에서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시리즈 전개를 통해서 이만큼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S 성분, N 성분 나오죠. 왜냐하면은 요 각이 D 세타 할 거니까. 삼각형 정리에 의해서 보면은 얘가 D 세타면은 얘가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냐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V, dV, ds, ds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사인 D 세타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dt 동안에 속도 변화가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저만큼 있다라는 걸 알았죠. 시간 t일 때 vs라는 속도를 가졌고, dt만큼 흐른 다음에는 이만큼의 속도 성분을 가지고, 또 시간 t일 때는 속도 성분이 0이었는데 dt가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만큼의 속도 크기를 가지죠. 그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알기 때문에 가속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가속도의 S 성분, 가속도의 N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S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dt가 0으로 줄어들 때 dt가 0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코사인 d 세타는 값이 얼마가 돼요? dt가 0으로 줄어들게 되면 d 세타라는 값도 아주 작아지니까 코사인 d 세타는 1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s라고 하는 거리는 어떻게 돼요? 원호니까 그냥 아주 짧은 거리라 생각하면 얘가 직선 운동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구 표면이 직선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속도에다가 시한 곱해주면 ds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없앨 거 없애고 남는 거 생각해 보면 v dv ds가 나옵니다. 깨워라 돼. 김홍철, 응? 졸려? 강수진, 뒤에 친구 이름 뭐야? 너 뒤에 친구 이름 뭐야?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야. 지금 뭐라 그랬어? 응? 김영수 졸려? 응? 뭐 했는데 그렇게 졸려? 아침부터. 응?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2학기 때 배우는 거는 8장의 내용만 잘 하면은, 잘 이해하면은 뒤에 거는 그냥 8장의 거 그냥 울고 먹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 8장의 내용을 잘 모르면 2학기 내도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유체역학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거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VDV, DS로 나옵니다.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언스테디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기다가 언스테디 항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어렵게 언스테디에 대해서 다시 할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언스테디일 경우는 그냥 언스테디 성분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에서 가속도 성분 S를 구했습니다. 오일라 이퀘이션을 우리가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S 성분을 구해놨고 N 성분 또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이미 속도 변화를 다 알아놨으니까 시간 dt가 0으로 수렴할 때 n 성분은 t 플러스 dt에서의 n 성분과 시간 t에서의 n 성분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0이라 그랬고, 그죠? n 성분은 시간 t 플러스 dt에서 마이너스 v 플러스 dv ds 곱하기 sin d 세타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은 이유가 뭐예요? 왜 붙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삼각형 이렇게 보게 되면 n에 네가티브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dt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sin d 세타는 얼마가 돼요? 응? sin d 세타가 0? 0 아닙니다. sin d 세타는 d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d 세타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 곱하기 각을 하게 되면 얘는 ds와 같죠. 이것으로부터 d 세타는 ds over r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ds는 vdt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vdt over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n d 세타는 d 세타와 같은데 d 세타는 결국 r분의 vdt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t 없어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항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항은 다 유한한 크기의 항이죠. 미소항이 없습니다. V나 R도 미소 성분이 아니고 첫 번째 항은 미소 항이 아닌데 두 번째 항은 미소 성분 DS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0차 항이고 여기는 1차 항이 되는 거예요. 0차 항에 비해서 1차 항은 훨씬 작으니까 얘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DT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DS는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항에 비해서 워낙 작으니까 얘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고차항이기 때문에 남는 게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인데 r은 반경이고 v제곱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가속도에서 많이 본 가속도입니다. 이게 무슨 가속도예요? 그렇죠. 구심 가속도죠. 그죠? 곡선 운동하고 있으니까 구심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구심 가속도는 원의 반지름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구심 가속도를 센트리페탈 액셀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분이 나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언스테디에 대해서는 언스테디 항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다 구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인비시드 플로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지금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에서 필요한 일단 가속도를 다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질량은 쉽게 구하죠. 질량 말고 프레셔를 한번 구해보죠. 힘을 한번 구해보죠. 뭐라고 했어요? 질문 있어요? 항상 뭐가 마이너스 나와야 되냐고? 지금 반경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아까 요렇게 잡았잖아요. 반경이 지금 요렇게 있고 여기로 가면은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항상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반경 위쪽으로 있을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돌려보면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는 거예요. 이게 M 방향이고 이게 S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니면 뭐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웃노멀 방향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DT가 아주 짧았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DT가 짧은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뭐라고요? 그렇죠. 이해되죠? 속도하고 속력은 차이가 있죠. 예. 됩니다. 언스테드로 해보고 처음부터 언스테드로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훨씬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예.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질문이 뭐예요? 아니죠. 좌표계는 한 번 정하면 바꿔지면 안 되죠. 뭐라고요? 예. 마지막 말을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려요. 에? 큰 소리로 해야 되니까. 예.
그 스트림라인 좌표계가 유지되냐고? 예. 여기 앞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 뒤에서 말하잖아요.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다 흡수됩니다. 여러분들 옷이나 몸속으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뒤에서 하면은 그쪽은 잘 들리죠. 앞에는 안 들려요. 큰 소리로 말해야 돼요. 예.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게 요렇게 됐을 때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반경 주시면 여기 있고 공률이 이렇게 있고 이 방향으로 왜 움직인다. 그러면은 n축이 축이겠죠. 그죠? 아웃노멀 방향으로 잡으니까 항상 s축이 축이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일로 옮겨왔다. 그러면은 이때도 해보면은 이 방향 속도 성분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n의 마이너스 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배워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갖고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유체역학 너무 어렵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체역학은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유체역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가속도 성분 다 구했고 이제 펄스 성분 구해보는데 사실 이것도 이미 다 한 번씩 다 했던 거죠. 오일러 이퀘이션 지난번에 카르테지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하면서 했던 건데 코디네이트만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로 바꿔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 폴스 있고 서피스 폴스로는 프레셔 폴스만 있는 거죠. 비스커스 폴스는 없고, 그죠? 그래서 유체 엘리먼트가 코디네이트에 평행하게 dn, ds 선분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가해지고 있는 넷 프레셔 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s 디렉션하고 n 디렉션에 대해서 프레셔 폴스를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뭐 x1 대신에 x라고 생각하면 되고 x2 대신에 n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거는 지금 육면체가 아니고 우리 사각형으로 했으니까 볼륨이 ds 곱하기 1을 해줘야지 dn 곱하기 1 1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에 수직한 방향 제3의 방향으로 그냥 단위 깊이당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면에 dn 곱하기 1이라고 하는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네트 프레셔 폴스는 저렇게 되고 얘는 아니죠. 얘는 n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는 ds 곱하기 1이라고 하는 면에 작용하고 있는 네트 프레셔 폴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 유체 입자의 매스는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죠. 그래서 부피는 ds 곱하기 dn 곱하기 단위 길이 1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디 폴스 얘도 단위 질량당 바디 폴스로 생각해보면 바디 폴스의 S 성분 N 성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 구해놨기 때문에 이제 다 합쳐보면 됩니다. 그래서 S 방향으로 오일러 S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보면 F는 MA에서 M은 1도 곱하기 ds 곱하기 dn A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프레셔 폴스는
이렇게 되고 body force는 이렇게 되죠. 이거를 양변을 질량으로 나눠서 다시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떠드는 학생 조용해.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떠들지. 빨간 옷 입은 학생, 빨간 옷 입은 학생 조용하기 싫어? 조용하라고. 복도에서 여러분은 떨어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N방향도 똑같이 적어보게 되면, 적어보고 여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일러 S 이퀘이션하고 N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일러 S 이퀘이션, 얘가 오일러 N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얘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이거 아니고 여기는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오일러 S 이퀘이션하고 N 이퀘이션을 구해놨는데 아직 이거 봐도 잘 모르겠죠. 이거 왜 구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요 각각의 항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을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배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언스테디라고 하면은 속도가 바뀌어져. 시간에 따라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공간에 대해서 속도가 바뀌는 거는 언스테디라고 얘기 안 하죠.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바뀌는 게 언스테디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 3장에서 잘 나와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자, 질문한 사람 와서 체크하세요. 수고했습니다.